그러면 오늘 수업 바로 작년 2024년도 고3 6월 모의고사를 같이 분석해 봅시다. 알겠죠?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내신 분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때도 항상 얘기했듯이 2학기 내신은 사실 기출 모의고사 지문이 아마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특히 이 플라스틱 분자 구조와 형성 원리에 관련된 거는 지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 봤을 때, 그치? 근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죠? 이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우리가 자꾸 붙잡고 풀어보고 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어렵게 문제로서 이제 내용을 세분화해서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보고 문제도 한번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용하는 그러한 뭡니까? 소재라는 거죠. 자,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용히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자, 핵심은 바로 요거죠. 그렇죠? 이 글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플라스틱의 핵심은 바로 뭐다?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우리는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플라스틱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바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중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다?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걸 우리는 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거대 분자를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죠, 일단? 그렇지? 자,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즉,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자,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냐면 두 개의 원자가, 자, 이거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가 있다고 보답시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각각 어떻게 전자를 이렇게 마이너스 하나씩 두 개를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중결합은 뭡니까? 결합에 사용하는 전자가 두 개가 더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걸 이중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때 공유하는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뭐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을 비교했을 때 결합력에 있어서는 뭐가 이중 결합이 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일 때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자,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 공유를 해야 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탄소를 예를 들었는데 탄소는 어때? 바로 전자 껍질을 4개만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말은 몇 개가 더 필요하다? 그치. 8개가 돼야지 안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탄소 원자가 안정이 되려면 4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중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이 되는 결합을 우리는 중합이라고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중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은 바로 플라스틱은 거대 분자를 이룬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치? 자,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분자를 구성하는 그죠?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공유결합은 다시 첫 번째 단일결합.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자, 한 쌍, 즉 2개죠. 한 쌍의 전자를 어떻게 공유하는 결합을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반면에 이중결합은 바로 뭐다? 2쌍. 즉 얘는 4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아까 얘기했죠. 바로 뭐다? 뭡니까? 공유 전자 수가 높을수록 어떻다? 그쵸? 결합력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 번째, 그렇죠? 대부분 원소는 어떻게? 전자 수가 8개일 때 안정적이 된다 했어요. 대부분이니까 전체는 모두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이 글에서는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그쵸? 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의 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쵸? 얘는 바로 뭐다?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바로 뭐다?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해요. 알겠지? 그리고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2개의 탄소 원자, 그렇죠? 플러스 4개의 수소 원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죠? 자, 이때 자, 탄소는 이제 화학식이 C잖아, 그렇지? 네. 그렇지? 자, 탄소랑 수소 H, H는 어떻게? 각각이 단일 결합. 그렇죠? 바로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단일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그림 이해가 돼? 그림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돼? 여기 말로 써진. 지금 봐봐. 2개의 탄소 원자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랑 단일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일단 하나만 보게 되면은 다시 봅시다. 자, 하나만 보게 되면은 자, 탄소 원자가 있고 수소는 그럼 요색으로 합시다. 여기에 수소 원자 하나, 여기에 수소 원자 하나. 그렇죠? 마지막 부분이야. 바로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전자, 마이너스 전자를 기준으로 단일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탄소 원자는 또 다른 탄소 원자랑 어떻게? 무슨 결합을 한다? 탄소는 탄소끼리 어떻게? 서로? 그렇지, 이중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탄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바로 뭐다? 이중 결합이니까 전자가 몇 쌍? 그렇지, 2쌍이니까 몇 개? 그렇지, 바로 여기에 4개의 전자가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탄소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수소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긴 2개의 분자가 어떻게 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중 결합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좀 더 단순화해서 그리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C는 저 H랑 각각 단일 결합을 하는 거죠. 여기서 파란색으로 친 거는 단일 결합.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은 자기랑 같은 요 C랑 탄소랑은 뭐다? 요 녹색으로 하는 거는 이중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C는 다시 또 H랑 이렇게 해서 H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아까는 이제 분자 모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요거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제 식으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 특징은 바로 뭐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중결합이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좀 단단하게 묶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한 개의 연결은 어때? 끊어지기가 쉬운 상태로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봅시다. 자,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 전체가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 전체가 하나의 에틸렌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치?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뭐다?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과산화물 게시제는 바로 뭐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열을 흡수하면, 즉 우리가 과산화물 게시제에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분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전자가 몇 개? 7개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8개의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개가 모자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죠? 자, 이때 이 불안정한 원자는 어떻게? 바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틸렌이 가진 단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그림으로 따지면 어때? 과산화물 게시제 같은 경우가 열을 하나 끊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 바로 단일 결합으로 바로 과산화물 게시제가 단일 결합으로 붙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 얘죠, 그렇죠?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왜? 여기서 지금 이중결합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전자 하나가 남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연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에틸렌 분자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로 뭐다? 빨간색으로 했네. 에틸렌 분자가 여기에 C, H, H, 여기도 C, H, H 이렇게 되고 여기는 원래 이중결합이고 여기는 단일결합. 원래는 이렇게 에틸렌 원자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면서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얘를 하나 끊어버리고 어떻게? 얘 이 남은 거랑 연결이 돼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 새로 낸 맥은 어? 왜 끊어? 왜냐면 얘가 하나 남았잖아. 네. 그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역할에서 받으려면은 하나를 빼야 되겠지. 아. 전체 수가 맞아야 되니까. 아, 네. 무슨 여기서 하나를 안 빼면은 여기 그 전자가 하나가 남게 되잖아. 그럼 또 불안정한 상태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어떻게? 얘한테 하나를 받았으니까 얘한테 하나를 잃었다 안 주게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얘는 또 어때? 다시 그럼 불안정해지지. 그럼 또 얘는 다시 어떻게? 또 다른 에틸렌 분자 C, H, H, C,
HH 했을 때 얘랑 원래 이렇게 이중결합인데 요 불안해진 애가 단일결합을 시도를 해버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탄소 원자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자,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면서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완전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 불완전한 애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끝에는. 그치? 자, 그래서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얘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여기에 바로 뭐다? CHH CHH 했을 때 원래는 이중결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단일결합이 만들어지고 나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또 CHH CHH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이중결합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단일결합이 되고 얘네들이 단일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때 바로 뭐야?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서 결합하면은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근데 봤을 때 얘가 지금 과산화물 개시제랑 붙어버려가지고 뭡니까? 안정한 상태가 얘는 돼버렸잖아. 그치? 그럼 사실 끝과 끝이 만난다는 건 누구랑 만나야 되겠어? 얘는 누구랑 만나야 되겠어? 누구랑 만나야 될까? 어? 보자. 여기서 얘랑 이제 결합을 해버리고 여기 남게 되고, 그쵸? 결합을 하게 되고 남게 되고, 보자. 7개, 8개 되고, 결합을 하고, 자, 봅시다. 한번 멈추게 된다. 이 중화 과정은 간헐적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은 반응이 멈추게 된다. 붙어버리고 안정. 그럼 얘가 붙을 때가 어디로 붙어야 되지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잠깐만 조금만 고민해 봅시다. 8개 안정. 얘가 하나가 남게 되고 받고 받아버리고 선생님, 이거 새로운 애랑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슬. 그치. 그러니까 성장하는 두 개의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줘야 된다. 그러면 사슬 이렇게 돼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게 바로 뭐다. 여기에 원래는 이중결합이 대신 단일결합이 되고, 그치? 그러면 여기 또 얘는 또 뭐랑? 바로 과산화물 개시제랑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 그치? 얘가 만나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만나줘야 되는 거네. 네. 오케이. 이해가 되지? 그치? 요 방법이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안정이 되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 좀 복잡한 과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까 뭡니까? 9번 문제인가 이 관련된 문제였죠. 그렇죠? 9번 문제인가에서 보면은 뭡니까? 요 끝과 요 끝이 만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과 만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요 과정만 이해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정말로.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자,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자, 여기서 결정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분자들의 사슬이 어떻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을 결정 영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바로 뭐다?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물성, 사물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즉 결정 영역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때?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대신에 밀도가 높아져서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 영역을 조절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정 영역의 수를 어떻게? 많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뭐 핸드폰 케이스, 젤리 케이스 같이 굉장히 유연한 플라스틱들, 그치? 거의 고무랑 비슷한 그런 플라스틱은 어때? 결정 영역의 수를 줄여가지고 보다 더 투명하게, 그치? 그 다음에 보다 더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3점짜리 문제였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이거 분석을 조금만 해보도록 합시다. 다는 말고 요건 다 맞췄다고 했으니까, 그치? 소리. 아, 9번 틀렸어요. 아, 9번 틀렸어? 네. 그럼 9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틀린 거 위주로.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그 문제였죠. 그치? 자, 바로 뭐다?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네. 즉, 이 말은 뭐냐면 사슬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치? 여기랑 여기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아, 양쪽 끝이. 양쪽 끝이 아니라 아까 뭐였어? 하나의 사슬의 요 끝이 불안정해지고 또 다른 사슬의 이제 끝이 불안정해가지고 요 두 개가 만나서 안정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 원래 답을 뭐라고 했었어요? 풀 때. 2번.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죠. 바로 뭐다?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얘는 공유결합 중에 단일 결합이야? 이중 결합이야? 단일. 그치? 얘는 단일 결합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탄소 원자가 원래는 이중 결합이었는데 과산화물 게시제를 만나면서 얘가 한 개의 뭡니까? 그 결합이 끊어져 버리고 단일 결합으로 바뀐다는 게 많이 생략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중 결합에서 하나가 끊어지면 뭐밖에 없어? 단일 결합밖에 없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랑은 단일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중 결합하던 놈들이 다 단일 결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를 다른 애가 와서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알겠어요? 나머지는 쉬워. 쉬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만 조금만 살펴보면은, 그죠? 자,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 가운데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즉 얘는 바로 뭐다? 결정 영역이 적은 거죠. 가지를 친 거니까. 나무까지 치지 막 칠레 팔레 이렇게 얽히석히 설겨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어때? 이거는 조밀하게 배열되기가 힘들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조밀하다가 무슨 뜻이야? 안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조밀하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조밀하게 배열되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결정 영역의 수가 적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중합이 되게 되면 어때?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때?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이 된다. 즉 결정 영역의 수가 어떻게 된다? 그치, 영역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핵심
핵심은 요거야. 아이들이 요거에 낚이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죠? 단단해도 충격에 잘 안 깨지긴 하지만, 그지?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유연하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유연하게 하려면 결정력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로 이루어진 소재가 아니라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나보다는 가로 만들어진 게 맞겠지. 그치? 2번.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고 했대. 투명성을 가지려면 결정 영역이 그치 적어야 되죠. 그러면 가보다 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나보다는 가로 이루어진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보관용기에서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가보다 나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게 좋겠군. 그렇죠. 이게 답이죠. 왜? 아까 결정력이 많으면 뭐다?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4번 나보다 가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바뀌었죠. 역시 이것도. 그렇지. 그 다음 5번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나보다 가로 역시 마찬가지. 열에 잘 견디는 거는 오히려 나가 더 잘 견디잖아.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지문이지만 오히려 좀 쉽게 문제를 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방금 우리가 그림을 그렸듯이 하나하나 다 이해할 필요는 없었던 그런 글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주제 복합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 바로 도덕적 문장의 진리 적합성에 대한 A어의 견해. 준비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전통적인 윤리학은 바로 뭐다? 바로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 주요 화두였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왜 좋은 건지 왜 나쁜 건지 이런 것들이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 도덕 문장이자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또 뭐다?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뭡니까? 성질을 진리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도덕 문장은 이것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렇지, 안 갖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전통적 윤리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윤리학은 자, 첫 번째, 그렇죠? 자,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를 원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뭐다? 도덕 문장, 즉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타낸 이 문장이, 그렇지?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으로 분별이 가능한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에이어가 설명을 합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에이어는 그죠? 바로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그렇죠? 혹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결론은 바로 뭐다?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A어의 이제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A어 주장을 살펴보게 되면, 자,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 문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분석적 문장이라는 거죠. 분석적 문장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사용된 단어의 정의로 검증이 가능한 문장이 분석적 문장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는 빨갛다라고 했을 때 사과라는 단어의 뜻, 그렇지? 그 다음에 빨갛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 이런 걸로서 우리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게 분석적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종합적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종합적 문장은 바로 뭐다?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것이 바로 종합적 문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운 곳에 가면 땀이 흐른다. 여름에는 땀이 흐른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여름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나가가지고 경험을 해보면은 땀이 흐르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걸 종합으로 봤을 때 A어의 주장은 바로 뭐다? 도덕적 문장은 뭐다?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추론적 읽기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 글은 좀 어려운 글이라서 뒤에 설명을 해놓긴 했어요. 알겠죠? 그럼 추론적 읽기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뭐다? 도덕적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 뜻은 다시 말하면 도덕적 문장은 바로 뭐다? 분석적인 문장도,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문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전에 단어를 통해서도 정의를 할 수 없고, 그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도 없는 게 도덕적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지어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도덕 문장에 대한 지금 원래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지? 자, 두 번째,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거죠.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바로 뭐다? A어가 조작하기보다는 원래 기존부터 사람들이 요거는 인정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기존의 논의를 수용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알겠지? 보도록 합시다.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주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3단원법 같은 거 배운 적 있잖아. 그치? 연역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결코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다? 선은 A다라는 문장이 분석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A라고 하는 개념, A라는 개념이 앞에 있는 선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철학 지문은 얘 정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얘를 정리해보면 자, 선은 A이다 라고 했을 때, 그치? 이게 만약에 분석적이 되려면은 인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A라는 개념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오리는 사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그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 개념 안에 다른 개념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다? 얘는 단순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속성이나 내용을 분석이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종의 전체 집합이나 부분 집합이나 집합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그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다? 집합적인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이라는 개념 속에는 다른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에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붉은 사과인 홍옥도 있고 푸른 사과인 아오리도 있고, 그치? 그죠? 여러 사과가 있는데 선이라는 개념은 그런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닌 단순 개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은 뭡니까? 진리적합적, 분석적으로 뭡니까? 내용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그치.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두 개의 내용이 서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다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해가 되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장은, 여기 지워도 되죠? 그치. 두 번째 주장을 보게 되면은, 자,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그렇죠.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아니다. 경험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봤을 때 선은 A다라는 문장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제시된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뭐다? 감각으로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다?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분석적으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없고 감각적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 A어는 뭐라고 했다?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 적합성이 있다 없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기읍과 니은을 토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잖아.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도덕 문장은 둘 다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 적합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그럼 에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도덕 문장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자, 도덕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바로 표현적 용법인데 이거는 바로 뭐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했을 때 이 나쁘다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자,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뭐다? 기술적 용법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문장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을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인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뭐다?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좋은 것들이 요즘에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요즘에는 좋은 것이 앞으로 미래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시위, 그렇지? 시위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물론 그 시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시위라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현대사회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시위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해, 좋다고 얘기해. 기술적 용법으로. 그렇지?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위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왕이 다스리는데 시위를 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아니면 북한이야. 중국이야.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쪽 사회 입장에서는 이건 시위라고 하는 거는 배척해야 되는 대상인 거고, 그랬을 때 시위는 나쁘다라고 하는 문장을 얘기했다면 바로 뭐다? 이거는 그냥 배척하기 위한 용도이지 시위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설명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왜? 그 사회에 적합한지 안 한지만 보면 되니까. 알겠죠? 자,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역시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싫어 이런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 네가 돈가스를 먹다니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A어에게는. 알겠지? 자,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A어 주장에 의의를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A어가 주장하는 그치?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에 대한
오해의 원인에 대해서 A어는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그치? A어가 생각하는 도덕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꼴 뭐다? 정서적 의미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덕 문장을 오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A어가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용법은 바로 뭐다? 표현적 용법이라는 거죠. 표현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정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 바로 뭐다?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성향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도둑질 자체에 대한 진리 적합성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 자체를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싫어한다는 의미로서 감정적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이는 나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내가 알러지가 있으니까 오이를 그냥 싫어하는 거니까 불어의 의미로 그냥 나타내는 거지 오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용법. 기술적 용법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이거는 색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문장을 주었을 때 여기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로 뭐다? 사회적 배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지 도둑질 자체에 대한 판단은 있다 없다? 그렇지. 이것에 대한 도둑질 자체에 대한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걸 싫어할 뿐이지 얘 자체가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는 거는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게 A어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어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런 거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학을 추구하던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일종의 반기와 같은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뭐야? 이걸 표현하고 싶어 했잖아. 선인지 옳음인지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 했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 불가능하다 얘기해버리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윤리학적 작자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다 도덕 문장의 논증에 대한 논리학자들의 관점. 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자,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결론이 P이다인 논증을
정건긍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정건긍정식은 그렇죠. 바로 P이면 Q이다. 고로 P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Q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정건긍정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정건긍정식의 특징은 바로 뭐다?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게 되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참이 되게 되면은 결론은 당연히 얘도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연역법을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다. 참이야. 그렇지?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귤은 맛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건긍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뭐다? 귤이 P에 해당하는 거고 맛있다가 Q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가 된다? 이것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도록 합시다. 자,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자, 근데 이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와 같이 귤은 맛있다라는 것 자체가 P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요 문장 전체가 뭐가 되었다? 요거의 조건문인 P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 그러면 뒤에 있는 당연히 귤은 비싸다가 Q가 되겠죠. 그지? 그지?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뭐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치, 바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비싸게 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맛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의 당도를 얘기할 때는 브릭스라고 하는 단위를 쓰거든요. 요런 거 본 적 있을까? BRIX에서 뭐 13 브릭스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의 브릭스 이상이면은 우리가 이걸 맛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고가의 값을 받아도 된다는 기준이 존재해야지만 비싸다 싸다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른 문장의 조건문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그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다 합시다. 그래서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제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정건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는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의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즉 바로보다 그러니까 요 두 문장의 의미는 서로 같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기서 차이가 생기므로 정건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건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표절 도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그렇죠.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그렇죠.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만약에 표현했다면 요게 그냥 개인의 선호를 나타냈다면 아까 그 뭡니까 A어가 주장한 것처럼 뭡니까 감정 표현을 한 정서적 의미를 나타낸 거라면은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적으로는 왜? 개인의 선호를 일반적인 사실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A역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정건근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정건근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했다. 자, 이 지문은 사실 정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알겠지? 행크스의 견해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행크스에 따르면은, 그치? 행크스는, 자, 표절은 나쁘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그쵸? 이 나쁘다를 뭘로 본다? 하나의 속성이라고 보고, 이 속성을 어떻게? 표절이라는 개념 속에 속성을 부여하는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귤은 맛있다라는 문장도 역시 바로 뭐다? 귤한테 맛있다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해주는 문장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행크스는 바로 뭐다? 표절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든, 그쵸? 표절은 나쁘다. 그리고 표절을 돕는 것도 나쁘다. 요렇게 얘기했을 때 표절은 나쁘다가 P가 되고 표절을 돕는 것도 나쁘다가 Q가 됐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요 P 안에서도 바로 뭡니까? 그렇지 않든 판단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나쁘다라는 속성을 표절한테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요 문장이나 요것이 정건근정식이 된 요 문장이나 두 개의 문장은 모두 다 판단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행크스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귤은 맛있다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귤은 맛있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요렇게 했을 때 행크스 입장에 따르면 바로 뭐다? 맛있다라는 속성을 귤한테 부여를 해준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귤은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더라도 여기서도 역시 맛있다라는 속성을 귤한테 지금 부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문장이나 서로 이 두 문장은 의미가 똑같고 판단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행크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바로 뭐다? 맛있다라고 하는 속성이 바로 뭐다? 귤이라고 하는 사물의 본성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귤이라는 개념은 그 속에 뭐다? 맛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러니까 이것이 판단적일 수가 있으니까 얘네는 어떻다? 바로 참 또는
거짓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런 문장은 바로 뭐다? 그치 진리 적합성이 맞다. 오, 요즘 단기 기억력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독서 풀 때.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리 적합성이 존재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사람. 알겠죠? 자, 계속 합시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건근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주장은 바로 뭐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건근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 그렇죠. A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은 누구다? 전통, 그렇죠. 윤리학의 사람들과는 이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이거는 A어의 생각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그죠? 왜? 귤 자체에 이미 맛있다라는 속성이 부여가 된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판단적인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즉 바로 이 내용을 지금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A어가 주장한, 그렇죠?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죠? A어는 뭐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감정적이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기술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감정적이라는 것은 화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선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바로 뭐다? 도둑질에 대한 본질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호일 뿐이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와 반면에 행크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다? 행크스는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은 나쁘다가 바로 뭐다? 속성인 것이고 이 속성이 어떻게? 도둑질하는 행위 속에 부여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장 자체에서 도둑질은 어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그치. 그러면 도둑질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치.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행크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귤도 마찬가지잖아. 귤은 맛있다면 맛있다는 속성이 귤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맛있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귤한테 선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행크스의 주장은 바로 이것도 도덕 문장도 참 거짓으로, 즉 진리 적합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행크스의 생각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주제 복합 질문이었죠. 혹시 문제 중에 꼭 풀이해봐야 될 거 이런 문제 있습니까? 위에서 했던 문제 중에? 잘 이해가 안 돼서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풀이를 해봤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고 클리닉 때 질문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쉰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수능 특강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능 특강 지문이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연계가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알겠죠? 네.